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헤어스타일을 바꿔봤습니다. 어떤지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뉴스픽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거짓 스펙 의혹이 1년 8개월 만에 불송치 되었죠. 그리고 케냐 대필 작가 의혹 이런 것도 전부 다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여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맞는지 수사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권익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관련 혹시 부정 청탁은 없었는지 한번 조사하겠다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에는 수 읽는 남자 최진봉 교수 나오는 날입니다. 최진봉 교수도 오늘 얼마나 시원하게 일갈해줄지. 류희린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가짜뉴스 심의 민원 넣었다는 청부 의혹 관련된 내용. 그러면서 또 야당 추천에 방심위원들을 전부 다 내쫓았다는 얘기. 실제 어떻게 내쫓았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KBS 메인 뉴스에 한동훈 위원장이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게 KBS 메인 뉴스 앵커가 또 이 말을 쓰더라는 겁니다. MBC 방송에 대해서 판결도 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정권 따라 우리들의 귀도 달라져야 되는 걸까요? 그 얘기 한번 여쭤보고요. 베프의 촉 시간에는 술 취해 영화 속에서 술 취해 누워있던 사람 집 앞에까지 안 데려다 줬다. 그래서 죽었다. 해당 경찰관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이게 유기겠죠? 제대로 아니면 업무상 과실을 했다는 거겠죠? 업무상 과실치사.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또 경기 남양주시 상가에서 10대 학생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서 기절까지 시키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또 어떤 유튜브는 그 학생이라 그러면서 붙잡아다가 또 정신교육시키고 폰을 내주고 있더만요.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좀 이상한 사건들이 되게 요즘 많고요. 약간 폐륜적인 사건들도 되게 많고요. 한강공원에서 여성이 가슴 부위에 흉기 꽂힌 상태로 발견되기도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하여튼간 전체적으로 요즘 들어가는 사건 사고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무엇을 할까 주절절 말을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습니다만 그래도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또 덜 답답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시고요. 문자는 아니면 저희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한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사건 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딸이 외국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았다. 그런데 그 스펙이 허위로, 즉 본인이 직접 만들어낸 그런 스펙이 아니라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만들어낸 그런 스펙으로 많이 이루어졌더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고발이 들어갔는데 네. 이게 그동안 거의 2년 다 되도록 가만히 있다가 이제 불송치 결정이 났어요. 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1년 8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위원장의 딸이 전문 개발자가 제작에 도움을 준 애플리케이션을 미국 대회에 출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회 주최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논문이 실렸던 학술지 측에서 심사 규정에 대한 확인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없어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사를 하려고는 했는데 명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업체들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겁니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좀 사뭇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네. 자녀들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완전히 다르죠. 사무실 네. 아니라. 네. 의견이 많은데요. 일단은 그 대필했다라고 인정을 했던 그 내용도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 이 내용은 2022년 5월 8일에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제목은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정황 케냐 대필 작가가 내가 했다라는 제목입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의 딸 한모 씨가 작성한 논문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는 해외 학술지인 ABC 리서치 얼럿이라는 곳에 실렸었고요. 이후 같은 논문을 한 씨는 데이터베이스 SSRN이라는 매체에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문제가 된 이 두 매체는 당시에도 약탈적 저널이라고 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저널에 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던 곳인데요. 어쨌든 엄격한 검토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논문을 그냥 자유롭게 올릴 수 있었다라는 곳이라는 것 때문에 경찰은 이제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현재 한 씨는 지난해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MIT에 합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경찰에게 1년 8개월 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 이렇게 재차 물었지만 경찰은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드리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네, 1년 8개월 동안 한동훈 위원장 직접 조사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경찰은 확인될 수 없다 이런 얘기군요. 케냐 대필 작가가 내가 대신 쓴 거다라고 말해도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군요. 네,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 이후에 그 대필 작가는 한겨레 당시에 이제 취재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본인이 쓴 논문을 어떻게 올렸냐, 어떻게 했냐라는 공유했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면 더 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한겨레 취재 윤리와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중단했다고 합니다. 아유, 바보 아니에요? 돈을 내고서라도 진실을 밝혔어야죠. 저한테라도 말하면 제가 좀 보탰을 텐데. 그 외에도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게 있었기 때문에요. 뭐 파일이 공유된 점이나 이런 것들은 나왔기 때문에 더 추가 취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불기소가 됐군요. 네. 이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글 좀 올려줘 주세요. 이게 보통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강남에서 이런 외국인 학교나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대학이나 외국 대학 보낼 때 스펙용으로 써서 제출해서 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무슨 활동했는지, 뭐 했는지, 그 작품 뭐 했는지, 상 뭐 받았는지, 어디 논문지에 썼는지 그런 스펙을 만들어주는 입시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 듭니다. 거기서는 이제 상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대회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대회가 마치 뭔가 제대로 된 대회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 대회에 얘가 나갔었다. 거기에 상 받았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딱 한 줄씩 스펙을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외국계 대학에서는 그런 원서를 받더라도 그 대회가 어떤 공신력 있는 대회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좀 어렵고 그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막 우리나라처럼 세세하게 탁탁탁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네끼리 우후죽순적으로 임시적으로 이런 대회도 만들었다가 없애고 뭐 논문도 이렇게 만들었다 없애고 뭐 하여튼 별별 걸 다 해가지고 마치 엄청난 스펙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예전에는 SAT 점수라든가 뭐 이런 점수들도 1500점 이상씩 꼭 맞을 수 있도록 학원에서 모종의 거래를 해서 학생들한테 이 질문, 이거 열심히 풀어봐. 이러고 나면 다 정말로 그걸로 1550 이상이 다 나오게 만드는 그런 되게 여러 가지 비리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하는 거여서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학원에서 문제 빼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상당히 같이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 입장에서 보자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한 위원장 정치인으로 데뷔한 뒤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김건희 모녀 검찰 수사기록 공개 2억 2,900만 원의 뭐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검찰 의견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는 상관없는 일이다. 네. 그렇게 막 지금 변명하고 있다면서요? 네, 먼저 뉴스타파 보도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난 11일에 서울중앙지검이 202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에 대비해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검찰은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를 근거로 김건희 여사가 13억 9천여만 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수 씨가 9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며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또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에는 검찰 종합 의견서에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또 모녀 뿐만 아니라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이른바 쩐주 4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 4명 모두 4명과 또 김건희 여사 또 그리고 장모 모두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비슷한 유형의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 위해 같은 유형의 쩐주들을 모두 봐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다시 한 위원장의 말로 돌아오면요. 15일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수 씨가 주식 거래로 약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검찰의 의견서를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제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의 문건 아닌가, 그때 왜 기소 안 했나 라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어제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었다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결국 해당 문건은 윤석열 정권의 검사가 만든 문건이고 또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 발생한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 기자가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검찰이 본 수익이 종료된 구간이 2011년 12월 31일이었고 그로부터 3개월 뒤에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직전에 주가 조작 작전과 관련된 주식 거래로 14억을 벌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신부가 들고 온 14억의 편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빌려줬다. 우리 금융거래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자기 통장 남한테 빌려줘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는 큰일 나는데. 네. 통장을 빌려주고 그 통장으로 23억을 벌었다면 그 단순히 통장 빌려주어서 이 범죄가 일어나는 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여기저기 공헌하고 다녔었고 명함도 네. 그렇게 파고 다녔었고 또 이 뉴스타파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장외에서 거래될 때 블록딜 해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가 거래했던 그런 내용, 그래서 수익 얻은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이 뉴스타파 주장에 따르면 직접 김건희 여사가 매도해라, 매수해라, 뭐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도 나오고, 네. 게다가 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씨 재판을 했던 재판장의 이 판결문을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37번인가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뺄 수가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런 상황인데, 그냥 이 사람은 단순히 통장만 빌려줬던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긴 해당이 안 돼. 이러고 넘어간다? 그러면 통장 빌려준 거에 대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지.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본인의 신부가 들고 온 14억으로 편익을 누렸을 것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맞나, 안 맞나, 좀 우리도 다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선택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이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정말 없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국민권익위 어제 또 지난 3일에 고발이 들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네. 헬기 이송은 이거 특혜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조사해달라고 하는 국민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거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이 대표 응급 헬기 이송과 관련해 부정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이 없었는지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조사 착수 사실을 공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지난 2일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스템 후
후 부산대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습니다. 이 대표는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 노들섬에 이동했고요. 서울대병원까지 응급차로 이송됐는데 이를 두고 여권과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총각을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방청장, 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방 헬기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매뉴얼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 네. 또 그리고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한 서울대 응급의학과 A 교수가 헬기를 요청한 것이 뭐 민주당 사람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특혜를 받은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헬기는 내가 요청했다라면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개입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런 이후에도 이제 어제 긴급 현안 질의로 행안부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 이때 여당과 또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불참하면서 20분 만에 파행돼서 결국에는 이런 관련한 내용의 질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국가의전설 8위 야당 대표. 네. 도대체 목이 찔린 위급한 상황에서 가족이 있고 지인들이 있고 현안이 있는 서울에 옮겨서 한 게 뭐가 문제냐, 지금 억울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부산은 자기 동네가 아니고 네. 거기는 이제 유세화 때문에 잠깐 간 거였었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그렇게 놀랍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한번 했는데 죽을 뻔했다고 되게 막 네. 그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말씀도 어렵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사람에게 사람이 아프고 위험하면은 회귀 본능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가족이 있는 곳에서 난 치료받고 싶다. 그래서 서울로 옮겨달라.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옮기는 게 맞겠습니다. 해가지고 옮겼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그냥 그 사람이 왜 테러 당했는지 그거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이렇게 비난만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좀 사실 상당히 좀 이상해요. 네, 뭐 가족들이 어쨌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요청으로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는 박성준 대변인이 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를 2차 가해하고 있다라면서 경찰의 축소 은폐 수사와 총리실의 가짜 뉴스 유포도 부족해서 신고를 핑계로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니 기가 막힌다. 언론 플레이며 명백한 정치적 의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이날 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한 800여 명이 모여서 당대표 정치 테러의 은폐 수사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또 민주당은 사건 직후에 국무총리실 대테러 상황실 발로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의미를 축소하고 사건을 경상이라고 주장하는 문자들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다면서 법리를 검토해서 이번 주 안에 고발 조치를 내린다라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 오늘 당무에 전격 복귀하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2주 만에 피습된 지 2주 만에 당무에 복귀하고 최고위원회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그동안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왔는데요. 당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 당무 복귀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복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여러분이 좋아하는 최진봉 교수와 함께 오겠습니다. AFPK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저의 16년의 노하우가 담긴 합격 비기로 여러분을 합격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AFPK 합격
꿀팁, 친절한 원 교수의 합격 비기, 토마토 베이스. 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돈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산양산삼, 사포닌 함량과 효과는 자연산삼과 진배가 없다는데요. 7년간 뿌리, 잎, 열매를 한 뿌리에 담았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하고요.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을 사용해서 흡수율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 산양산삼, 사랑하는 부모, 남편, 아내,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나에게 선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십시오. 산삼 순백 1+1과 함께 2024년 새해맞이 이벤트로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도 준비했습니다. 전화문의는 1666-1080이고요. 네이버로는 산삼 순백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최진봉 교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네. 라디오 프로그램 잘 들으시나 봐요. 아니, 운전할 때 듣죠. 운전할 때. 운전할 때? 네. 네. 근데 운전하다 말고 신청곡도 보내나 봐요. 아니, 이제 가끔 제가 아는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면 이제 인사차, 예전에 같이 네. 방송했던 분이 진행을 하시는 프로에 네. 가끔 보냅니다. 제가 라디오를 일부러 TBS를 웬만하면 듣습니다. 웬만하면. 듣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TBS를 좀이라도 좀 도와줘야 된다는 네. 생각 때문에. 예. 근데 저녁 8시부터 또 10시까지 사이에 하는 어떤 여성분이 하는 이가희 아나운서. 방송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음악도 틀어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는 건데, 예. 저도 어제 운전하면서 듣고 가는데 갑자기 교수님, 최진봉 교수님 이러면서 이분이 뭐 신청했다고 DJ가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교수님인데 최진봉만 써도 되는데 진봉최라고 올랐다. 근데 진봉최라고 써도 되는데 최진봉 교수라고 자신의 직함까지 써서 올리면서 꼭 알려달라고 하더라. 역시 이 사람 아니, 답다. 무슨 소리야. 꼭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나를 또 못 알아들을까봐 오랜만에 문자를 그분하고 방송한 지가 한 몇 년 됐는데 오랜만에 이제 인사차 보냈는데 혹시 또 동명이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쨌든. 노영희 변호사 이렇게 부르세요. 뭘 보낼 때는. 안 보냅니다, 저는. 어쨌든,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좀 힘들다는 듯이. 뭘 힘들어. 최진봉 교수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뭐 이런 제가 얘기를 통화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TBS 얘기를 끊으냐면요. 네. 사실 TBS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좀 불편한 신경을 내비치면서 그렇죠. 뭐 편파 방송이라고 규정하고 그때부터 탄압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그게 그 이유까지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112명의 이 직원들을 다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내쫓게 지금 생겼어요. 그렇죠. 정태익 대표가 희망퇴직 할 사람 만약에 그 명수 못 채우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권고사직하고 시켜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일단은 지금 한 3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들을 먹여 살릴 돈이 없다, 월급이 없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 92억 정도 돈을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한 겁니다. 했는데 그 돈 중에서 80억 정도를 가지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한 200명 이하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나가야만 되고 나가고 나면 슬림해진 이 TBS를 민영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이 TBS를 살 사람이 나타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면 또 TBS가 결국 민영화 수준으로 가는구나. YTN하고 이렇게 뭐 연합뉴스하고 지금 하는 거 보면은 TBS는 더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 덜 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 TBS를 지금 현재 지형이 뭐 KBS도 그렇고 SBS도 그렇고 뭐 TV조선도 그렇고 채널A도 그렇고 MBN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전부 다 좀 보수 성향이 좀 강하니까 좀 진보 성향이 있는 그런 방송국 하나만이라도 있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썼어요. 진보 진영에서 TBS 주인이 되는 건 어떠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썼는데 옛날에 한겨레 살렸듯이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근데 별 반응은 없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좀 생각해서 얘기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 제안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허가 과정을 누가 결정하느냐? 방통위가요. 방통위가 하죠. 그러니까 네.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보 진영에 무슨 뭐 그냥 어떤 회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모아서 뭐 종합처럼 해서 네, 돈을 네. 모으더라도 허가를 안 내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 내달라고 그거는 또 여론을 형성하고 그래야죠. 근데 그게 이제 과연 할까? 제가 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의 방통위나 지금까지 방통위 했던 행동들을 보면요. 그렇죠. 진보 진영에다 라디오 채널을 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영화가 된다고 하면 아마도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보수적 성향에 강한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다는 되면 거예요. 또 하나가 더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너무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도 아니고 완전히 매트리스처럼 기울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문제는. 이 윤석열 정부가 정신 하는 행동을 차려야지. 보면 이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막 해요. 그냥 대놓고. 저는 그래서 어쨌든 총선이 있잖아요. 네, 총선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총선을 계기로 해서 지금 너무 이 모든 언론이 다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좀이라도 반대쪽 의견이 나올 수 있게끔 편하게 그런 거는 해줘야 될 것 같고 YTN이나 연합뉴스보다는 이 TBS가 훨씬 쌀 것 같아요. 아, 인수 비용이 네. 그렇죠. 규모로 네. 보나 이런 네. 걸로 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텔레비전으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라디오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인프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런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시작하고 추진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인데 방통위 입장에서 이거를 아마도 안 해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해봐야죠. 아니 그 사람들이 언제 기준 맞춰서 공정하게 한 적이 있어야죠. 기준을 바꿉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준이라는 것도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즉 심사위원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맘대로 왔다 갔다 해요. 고무줄처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돈만 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들 생각이 그러니까 방통위가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빌미로 해서 진보 진영의 누군가가 또는 진보 진영에서 어떤 모임을 만들면 공정성 없다고 비판하면서 안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쨌든 2월달 정도에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이 정 대표는 말했는데 그러면 이제 4월달이 총선이니까 한 달 정도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국민들 표를 줄 사람들을. 그러면 방통위가 아무리 편파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옳지 않다는 거를 좀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다 생각을 해요. 노영희 변호사처럼. 네. 근데 보세요.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그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다 아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거는. 네. 소위 국민의힘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엄청나게 비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윤석열 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상은 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저는 뭐 추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아요. 뭐 해도 된다고 보고 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얘기하신 것처럼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전달하는 거예요. 네. 하여간에 저는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게 이번에 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전화해보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외부 간섭이 심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한 거고요. 자, 저보고 노영이 변호사 너무 순진하네요. 네. 그만하세요. 네. 보통 시민님이 노영이 재미없다 그만하라. 그러니까 좀 어이없지만 제가 또 마음이 착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저 원래. 재밌습니다. 자,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류 위원장은 청부 민원이 있었다 없었다 그게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걸 밝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누가 그런 걸 말했냐 누가 찔렀냐 이러면서 색출하게 나서고 그러고 나니까는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고요, 지금. 네. 유인임 방심위원장이, 위원장이나 되는 사람이 청부 민원했다는 의혹이 생긴 거잖아요. 이걸 수사를 해야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예전에요, 방심에서, 유인임 위원장 전에 방심에서 누군가가 사무처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파면당했어요. 그런 전례가 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서 부탁을 해서 만약 했다고 하면 물론 유인임 방심위원장은 본인이 안 했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조사가 안 돼가지고 사실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사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지인, 가족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도 정부가 지금 원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한 민원을 넣은 거 아니에요. 네. 누구지? 이름도 이제 헷갈려. 신학님, 김만배 두 네. 사람의 녹취록에 대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민원을 넣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지인을 통해서든 가족을 통해서든 그게
내부적으로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민원을 제기한 거고 네. 그러면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지. 아니 그렇죠. 내부적으로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는 안 해주고 네. 아니 지난번에 김태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럽더니 아니 얘를 생각해 보세요. 뭐 내부에 있는 문제를 고발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사면해줘서 다시 구청장 선거에 내보냈잖아요. 그게 윤석열 네. 대통령이에요. 네. 그랬는데 지금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고발하고 그걸 문제 있다고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색출하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그러면 공익제보를 누가 하냐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공익제보 아무도 못해요. 그리고 더 웃긴 게 그분이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건익이 요청을 했대요. 네. 근데 건익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고요. 그러니까 잣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네. 자기들 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익제보자로 인정해달라고. 아니 김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에서 본인의 어떤 잘못을 좀 숨기기 위해서 또는 덮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판결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로 계속 우기면서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사면까지 해줬어요. 네.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몰라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 권위가 너무너무 웃겨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서울대 동기인가 이 사람이 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이재명 대표의 헬기 타고 간 거 그거 특혜 의혹 조사하겠대요. 네. 이게 특혜 의혹 조사할 내용입니까? 아니 소방청에서 원칙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했던 일이에요. 이거 조사할 게 아니고 이거나 조사하세요. 공익제보한 사람 보호나 똑바로 하시라고요. 자기 편에 서서 공익제보한 사람은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자기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들춰내기 위해서 공익제보한 사람에서 나무라 하는 게 과연 공정한 겁니까 대체? 권익위가 왜 있는 거예요 대체? 누구를 위한 권익이야? 그러니까요. 참. 어쨌든 요즘 건익이 하는 거 보게 되면 상당히 이상한데, 그래도 뭐 이상하다는 소리는 몇몇 언론사에서만 하고 있고, 그렇죠. 나머지는 거의 그런 안 거에 해요. 또 비판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자 아까 얘기했는데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자는 표현은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가 훨씬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죠. 네. 거의 그러니까 다예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뭐 최소 70% 이상으로 저는 네, 보는데 네. 그런 구조라고 하면 이 구조에서 언론사들이 하는 역할이 대체 뭐예요? 아니 여론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 여론을 흘러가게 만들고 아니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해 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23억 그 주가 조작 관련된 이익 본 거 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 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문재인 정부 때 한 거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잖아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있었던 만들었던 일이에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할 때는 모든 언론사에 다 보도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 문재인 정부에 했던 거라. 그러나? 그리고 나서 어제 네. 바뀌었잖아요. 네. 이게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래가지고 팩트 체크해 보니까 자기가 법무부 장관 했대. 네. 수정에서 보도한 언론사 거의 없어요. 오마이뉴스인가만 했더라고. 찾아보세요 있는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네. 관심이 없어. 네. 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대체? 언론사들은 대체 언론사의 기본적인 이유와 존재 이유는요 견제와 감시예요. 네. 견제와 감시면 권력기관을 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권력을. 네,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원래 대통령은.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만 닥달하고 잡으려고 하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정말 생사의 기로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헬기 타고 후송된 게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대체? 아니 그리고 대표만 그래요? 일반인들도요 산에 뭐 구조하러 갈 때 다 헬기로 갑니다. 섬에 있는 사람들요 아프면 배로 해군 함정으로도 이송을 하고요. 네. 헬기로도 이송해요. 제가 해군에 있을 때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런 거를. 아니 일반인도 다 이용하는 것을 대표가 이용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대체? 네.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아프지도 않는데 그렇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의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소방청이 해야 될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김여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바꿔 부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문건, 즉 22억 9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의 그 문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닌가? 그때 왜 기소 안 했나? 그럼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문건은 2022년 12월 30일 날 제출된 것으로 일단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요. 나온 거더라. 보세요.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정확히 얘기했는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으면 언론이 이걸 받아쓰기 전에 뭘 해야 돼?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동훈 팩트 체크를 비대위원장 먼저 말이 하고.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보고 기사를 써야지. 네. 전부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따옴표 따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보도를 해요. 그럼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팩트 체크 안 하면요. 마치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인식이 돼버려요. 국민들은 네.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네. 이게 언론이 할 일입니까 대체? 아니 팩트 체크한다고 그렇게 말만 해대고 팩트 체크 한 적 있냐고요. 한동훈 장관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잖아.
무슨 받아쓰기 공부해? 언론사가? 뭐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정치인이 한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보도를 하는 그런 언론사가 언론사입니까,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팩트체크팀은 왜 하는 거야? 그렇게 많은 연봉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자실에서 일하면서 뭘 점검하는 거예요, 대체? 네. 자, 이보다 앞서 지난 12일 방심위에서는요, 전체 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 옥시찬 위원에 대해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김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 배경은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고, 옥시찬 위원에 대해서는 폭력 행위의 욕설 모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폭력 행위의 욕설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류일인 방심위원장과 회의 때 예. 청부민원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하진 않고 그 사람만 색출하려고 한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다가 이제 벌어진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명이 야당 몫의 추천인 두 명이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계일보가 내는 기사가 되게 웃겼었어요. 사진 아까 잠깐 나왔는데요. 세계일보의 사진 보면 요 사진. 네. 종이가 막 널려 있잖아요. 네. 마치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런 거예요. 그 옥시찬 의원이 너무 화가 나니까, 물론 저는 화가 나더라도 욕설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거긴 동의할 수 없는데, 이제 왜냐면 위원장이 자꾸 회의를 진행을 안 하고 이제 본인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거 본인은 그렇죠. 재척 사유예요. 그럼요. 왜냐면 네. 본인이 심의를 청구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물론 네.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본인은 빠져야 되잖아요, 회의에서. 네. 근데 본인이 계속 그걸 주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 옥시찬 의원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항의하면서 종이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욕설 한마디를 한 것 같던데 정확히 어떤 용인지는 몰라. XX로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이 사안이 지금 저렇게 얘기해서 욕설, 지금 폭행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폭격은 없었다고 저는 알고 네, 있어요. 네. 말만 그렇게 한 거지, 결국은. 화를 내면서 그냥 화가 나니까 그걸 주체를 못하고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욕설과 폭행이 있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욕설 테러 논란, 욕설 테러래. 참, 자, 그럼 테러 얘기했으니까 한마디 더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살인 미수범이잖아. 피습. 네. 테러란 말도 요즘 없어. 언론에 테러란 말 있어요? 정치 테러. 안 써요. 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욕설하면 다 테러예요, 그러면? 우리 박근혜 피스 테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리포트. 신상공개도 그렇잖아요. 신상공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테러 당했을 때는 신상공개 바로 했잖아요. 엄청 했죠. 그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도 마찬가지로. 했었고요. 네. 그거 이번에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왜 안 했냐고 그러는데 안 한 이유도 설명을 못해. 네, 다 비공개예요. 뭐 하는 거예요, 대체? 테러란 말을 여기서 쓰면서. 그러니까 세계일보에 보면 야당 시민단체 욕설 테러 논란이래. 참, 나 그러면서 이거는 테러고. 이게 그러니까 욕설한 건 제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에, 얘기했어요. 그거는 에, 용인할 수 에. 없는 부분이지만 에. 욕설 테러는 또 뭔 말입니까? 욕설로 테러를 가했어요? 땡땡했어요. 땡땡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건 언론에 보도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세계일보 기사 중에 하나가 이거여서 그랬어요. 세계일보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예. 이게 뭐예요? 14일 날 나온 기사인데, 방심이 여야구도 6대3으로 정상화될 듯.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두 명의 위원을 쫓아낸 다음에 세계일보가 내는 기사 제목이 이거였어요. 방심이 여야구도 6대3으로 정상화될 듯.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했더니 현재는 4대3이다. 그렇죠. 대통령 추천 몫인 새로운 두 명의 방심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이렇게 되면 6대1로 6이 여당 몫이에요. 1이 이 야권 쪽이에요. 이거는 완벽하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4대3도 문제였는데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된 다음에 방심위 여야 구도는 새로운 두 명의 방심위원을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위촉할 경우에 6대1로 일시적으로만 여권의 압도적 우위로 재편이 되고 그 이후에 야권 추천 심의위원 후보가 들어가게 되면 6대3으로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대3이라고 하는 구도가 맞고 지금처럼 4대3이라는 구도가 옳지 않아서 마치 방심위원장 혼자 공격당하는 듯이 이렇게 사실은 쓴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 관례적이에요. 관례적으로 방심위원회 6대3으로 해왔어요. 여야가.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두 명이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중에 2명을 이미 추천을 했어요. 네. 근데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네.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이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실로 보냈는데 네.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구도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임명하면 6대3이 된다는 건데 네.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다 야당이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명은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은 민주당 쪽에 가까운
가까운 분이지만 또 한 분은 꼭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6대3이냐 7대2가 7대2가 되느냐 될 그건 수 모르는 있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걸 마치 6대3으로 된다고 해서 나머지 두 분 국회의장이 추천한 두 사람이 다 뭐 야당 쪽에 가까운 분이냐 이렇게 얘기 어렵다는 제일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그렇지. 게 바뀌는 정상화라고 거죠. 표현하는 그러니까 거지. 미디어 오늘에서 얘기를 합니다. 세계일보 콤마 딱 찍고 민원사직 의혹 공익제보자 강제수사 맞장구. 그러니까 세계일보가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공익제보자를 강제수사하는 것이 괜찮다 지금 이렇게 보도한 거 아닙니까? 세계일보. 그렇죠. 네. 왜 그래요, 세계일보? 모르지. 내가 세계일보가 왜 그런지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물어보세요 가서. 에이. 알겠습니다.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KBS 요즘 이상합니다. 완전히 박민 사장 온 다음에 제대로 된 공영 방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 14일 메인 뉴스인 뉴스9에서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영된 지도 이미지를 보도하면서 지난번에 국방부 신하수 장관도 그 독도 관련해가지고 뭐 분쟁 지역이니 어쩌니 햇소리하는 그런 걸 이제 편찬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뉴스9, KBS의 뉴스9에서도 똑같이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영된 이 지도 이미지를 보도하는 거예요. 저 뒤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북한이 올해 첫 미사일을 도발했다 이러면서 이 뒤에 있는 저 독도 부분에 대해서 마치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또 이제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지적을 하니까 그 리포트는 삭제가 됐는데 어떤 해명이나 사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더 웃기. 정말 미친 사람들 같아요, 솔직히. 지금 저거 아까 화면에 보면은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이제 동그라미 보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진한 파란색이 일본 그 해역, 일본 그곳이고 예. 왼쪽이 배타적 이제 경제 수역, 일본의. 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동그라미 쳐 있는 저기가 이제 독도 그 근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봐라 반절은 일본 거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저 그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놓을 수 없는 거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그냥 합리적 의심이에요. 합리적 의심인데 최근에 이 뉴스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럼 왜냐면 그 전에 어떤 지도에도 저런 내용은 없었어요. KBS가 사용했던 모든 지도들 보면 배타적 경제수역 그릴 때 독도를 기준으로 우리 쪽에 가깝게 그려놨지 일본 쪽에 독도가 포함되도록 그러니까요. 배타적 경제수역에 네, 포함되도록 말도 안 하는 되는 경우는 거죠. 없어요. 그럼 이게 이번 뉴스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사실관계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KBS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전에 나왔던 지도에 저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처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그려진 그 지도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독도가 들어가게 그려놨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 신원식 장관이 했던 말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군인들을 정신전력 교육 교재 안에 들어있는 내용, 이 내용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는 명목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이제는 KBS까지 그런 논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저는 준비된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KBS에서 이런 독도 사진 보일 때 이렇게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독도가 포함돼서 그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면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이게 이번에 그려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 네. 그럼 이게 의도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냐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독도를 내준 걸까요? 독도 니네 가져라 이랬을까요? 노 코멘트. 왜요? 가져라고 했는지 모르지 내가. 근데 어쨌든 이런 행동들은 겉으로 보기에 좀 오해가 의심을 살 수 있는 거잖아. 의심을. 네. 가져라고 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알겠어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네. 국민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사과하고 아니라고 하고 뭐 예를 들면 장병들 정신교육교재도 다 회수하라 그랬잖아. 네. KBS는 왜 이러는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정부가 나서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KBS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박민 사장 취임한 이후에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모든 일이 하나의 뉴라이트 사관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줄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네. 한두 번 해야지. 한 번 문제가 있었으면 그다음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 네.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도발을 자꾸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2일에 문화예술인 대회에 성명서를 내고 이성균 배우 숨지기
그 유흥업소 여성 실장의 사적인 녹취를 보도한 것이 문제가 돼서 그 이후에 또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에서 녹취록을 아예 그냥 그대로 공개해가지고 또 그게 문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성균 씨가 그로 인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상황을 알아봤더니 이성균 씨가 KBS에 요청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사건하고 관계가 없으니 좀 삭제해달라. 그랬더니 KBS가 이거 무슨 소리냐.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보도한 것이고 사람이 죽은 것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문화예술인대회에서 이런 거 삭제해달라고 또 요청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안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게 공익과 무슨 연관이 있죠 대체? 아니 사적인 대화를 공개해서 공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고요 대체? 공공의 이익이 뭐냐고요? 제가 묻고 싶어요. 네. 개인의 사적인 대화를 공개해서 그게 무슨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는 것을 이건 제가 볼 때 자극적인 보도예요. 그리고 경찰이 이성균 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번 검사를 했잖아요. 다 음성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엮어보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런 보도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요 대체. 과학적 방법으로 증거를 제시하세요. 아니 누구를 처벌하려면 과학적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무슨 정황 가지고 누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녹취록 가지고 그럼 수사를 해요? 물론 시작은 할 수 있겠지. 그럼 그 녹취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과학적 증거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수사를 접어야지. 아니 무혐의 처분을 내리든지. 네, 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동원한 게 저는 이 녹취록의 공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녹취록 공개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의 문제예요. 이성균 씨가 예를 들면 뭐 배우도 공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공인으로서 역할한 것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개인의 사적인 역할, 관계, 그다음에 전화 통화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공영방송인 KBS가 공개를 해가지고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도 다 파헤치는 것은 아무런 공익의 실현과 연관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야말로 망신주기예요. 그렇군요. 이거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이거를. 네, 근데 왜 이걸 맞습니다. 하냐고요, 대체. 뭔 공익이요? 알 권리? 무슨 알 권리요? 아니, 공익에 이바지할 때 알 권리가 필요한 거예요. 알 권리가 전혀 관계없는. 굳이 국민이 알아도 되지 않는 내용을 왜 공개를 하냐고요, 대체. 네. 최근에 KBS의 태도는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것이 압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때 지난번에 연설을 하면서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가지고 도대체 동료 시민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식 표현들을 뭐 fellow citizens이라고 하는 거를 예. 번역해서 말한 걸 거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KBS에서 그 단어를 사용해요. 메인 뉴스 앵커가. 동료 시민이라고 말하는 거. 어처구니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KBS는 공영방송이에요.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이 어느 방송보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낸 수신료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런데 거기다 여러분의 동료가 되겠어. 아니요. 저는 일부러라도 정치인이 쓴 단어라면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쓴 단어를 쓴다. 그럼 국민의힘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료 시민이라면서 동료란 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쓰고 있고 밀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럼 일부러라도 피해야 돼. 언론사는. 네. 특히 공영방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동료가 되겠다. 의도적으로 쓴 거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왜 거예요, 대체? 갑자기 여러분의 동료가 왜 되죠? 그럼 여러분의 동료가 뭡니까? 그리고 언론사가 동료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 뭐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여러분에게 정말 제대로 된 언론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지 뭐 하겠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써야지. 동료는 뭐요 대체? 뭐 회사야? 난 동료의 뜻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썼다고 네. 의심받을 수 있게 충분한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공영방송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축구해서 어떡하냐 이런 자막의 MBC 보도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법원에서는 정정 보도를 판결로 냈습니다. 근데 이 판결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사실 상당히 많고 네. 허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은 매우 지극히 정상적이다. MBC는 공영방송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방송들도 다 똑같이 이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물론 뭐 이제 1심 판결이니까 MBC가 항소를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네. 언론들이 보도할 때마다 눈치 안 보겠어요? 아니 또 이러다가 나도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나를 또 핍박하는 거 아니야?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언론사들 압수수색을 그냥 요즘은요 예전 같으면 언론사 압수수색 함부로 못해요. 생각도 못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TV조선 채널A 다 기자들이 거부해가지고 못했었어요. 그래서 요청 목록 주고 기자들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준 것만 받아갔었어요. 실제 들어간 적도 없고.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그냥 뭐 일만 있으면 언론사 압수수색을 그냥 비일비재하게 해요. 네. 직접 들어가요 또 현장까지. 이제는 아예 그냥 그러려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기자들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언론사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이렇게 비일비재가 일어나게 되면요, 언론사의 비판 기능 과연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되면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이 완전히 죽게 돼요. 이런 판결이 나오면요, 네. 언론사들이 이제는 기사 쓸 때 스스로를 검열해요. 그렇죠. 내가 이거 기사 썼을 때 내가 또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고소당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언론이 날카롭게 정권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베프의 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남은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잠시 광고 타임입니다. 저희 통통몰에서 주얼리 상품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 보셨죠? 예쁜 브로치인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들러보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선물해 보시면 가성비도 좋고 서로 간의 관계도 매우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베프의 촉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우리 베프님은? 뭐 1월에 태어나갖고 뭐 그렇게 딱히 추위를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아, 1월에 태어났으면 요즘이 생일이에요? 예, 그렇죠. 예. 한 살 더 빨리 먹었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살을 남들보다 빨리 시작하니까 어때요? 좀 세상이 달라 보이나요? 별로 그냥 뭐 세상이 같지 않죠. 같잖아요. 네. 왜요? 그냥 뭐 이게 무슨 다 뜻이에요? 아니까. 세상을 다 아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 영하권 추위 속에서 어떤 술 취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저씨 일어나세요.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해가지고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근데 집 안에는 이제 남의 집이니까 문을 열고 들여보내지는 못하고 여기 선생님 댁입니다. 자,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라고 하고는 갔어요. 근데 결국 취객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 벌금형이 내려졌는데요. 이게 2022년 11월 30날 벌어졌던 일이고 오전 1시 28분쯤에 술 취한 60대 남성 C씨를 자신이 살고 있는 수유동의 다세대 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죽었다. 그러면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받아라. 그리고 경징계 처분을 해라.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논란은 당시에도 그랬고 이 판결이 난 뒤에도 경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요. 사실 이게 이제 경직법상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주치자의 귀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구청에 별도의 주치자 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쪽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아예 경질법의 조항을 바꿔서 주치자 관리를 다른 쪽으로 돌리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지만은 그냥 다 유야무야 돼갖고 결국 여기까지 또 왔는데요. 당시는 이제 2020년 11월 30일이고 오전, 그러니까 아예 그 자정에서 조금 지난 1시 28분이니까요. 당시 영하 8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이 판결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됐고요. 수의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집 자체가 이제 외부 쪽으로 계단이 나온 집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문제가 1시 28분에 보통 대낮이나 저녁 같으면 경찰들은 문을 두들겨 갖고 안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데려가십시오라고 하는데, 모셔가십시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시간에 두들기면 굉장히 뭐라고 하나, 곳곳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 밤에 자는데 왜 그러냐? 저도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당해봤는데, 왜냐하면 제 딴에는 이 주치자분을 이제 집 안까지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골목에 있는데 다 두들겼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혼난 거는 그 골목 닫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안면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도 돼갖고, 그게 사실 여기 이 말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냥 순경이나 경찰 둘이 거기다 조용히 갖다 놓고 갔을 거라서 천만에 맞습니다. 계속 깨워서 여기 있으셔도 됩니까? 뭐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가냐?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말하면은 어디까지가 이제 경찰관의 일이냐. 물론 저는 이제 전직 경찰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보셔도 전 뭐 무방하지만은, 근데 좀 이건 명백하게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법상으로 이분이 돌아가셨고 업무상 과실치사가 분명히 법인상은 맞습니다. 그건 뭐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분들 말고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요. 그럼 이런 거죠. 제가 똑같이 그러면 지금 이 시간대에 그러면은 이걸 안 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계속 기다려갖고 문을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새벽까지. 네, 새벽에. 근데 아예 그러지 말고 이분을 그냥 네. 경찰서로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추우니까? 문제는 이제 경찰 그 과출소 지구대 내려 들어오는데 거기에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벤치 같은데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숙직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 있다가 옆에 있던 다른 민원인하고 싸워갖고 다친 적이 있거나 그래갖고 이제 뭐 수갑을 채워놓거나 이럴 때 또 머리가 깨져갖고 또 경찰관이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못하게 해요. 어머나. 왜냐면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게 의자에 기대 놓으니까 이렇게 해서 쓰러지셔서 머리가 깨져갖고 다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숙직실에 만약에 숙직실에 넣었는데 주무시다가 기도 막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그건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주치자 쉼터 아니면 그래갖고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 안 좋은 일이지만은 경찰관들이 그래서 무조건 응급실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응급실을 보내면 안 되죠. 응급실 의사는 뭐 죄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아니 그러면 네. 어쨌든 그분의 신분증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 주소가 나올 테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핸드폰에 가족하고 연락하는 게 있을 테니까 전화하면 안 그 돼요? 집이 맞아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두들겨서 보내야지. 두들겼죠. 다른 집하고 상관없이. 네. 근데도 안 나왔다. 예, 이거는 제가 뭐 조금은 아는 부분인데 네. 그냥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다 확인했는데 그런데도 대기해야 되느냐? 근데 이분이 정신이 좀 있어갖고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유족들도 그래서 유족들이 불처벌 원서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처벌 탄원서를 썼는데 예, 처벌 불원서를 냈는데 냈죠. 그 유족들은 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사셨나 봐요. 그 자리에 그 방에 그러니까 그 집에 그런 없었고.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피해자 유족들도 사실은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 불원서를 내준 건 맞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거니까. 이게 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법리적으로 부조 의무가 어디까지 있어야 되냐, 구호 조치 의무가. 그렇죠. 근데 저와 같은 일반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줬으면 저는 하영이를 다 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법 이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냥 내버려두고 가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만약에 관여를 했으면 그 사람을 집 앞에까지 보내줬으면 저는 너무 일을 많이 한 거라서 저한테 뭐라 그럴 리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하지만 경찰은
어쨌든 가족에게 혹은 그 사람이 안전한 상태에 놓이도록 보호 조치를 맞아요. 보호 조치를 예. 제대로 했어야만 끝까지 했어야 되는 의무가 예,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문제가 겁니다. 그렇죠. 그 법상에 그게 있기 예, 때문에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주치자를 발견했을 때는 공공구호 기관이라든가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맞습니다. 것처럼. 그럼 보호 조치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구대 내에 그 숙직실 같은 데 그냥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러다가 문제가 뭐냐 거기서 숨 막혀갖고 큰일 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별도의 그 관리하는 사람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근데 갖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 다시 뺑뺑이 돌아갔고 그러면 지자체가 하거나 아니면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보건소에서 맞자라고 해다 보건소는 또 극구 펄쩍펄쩍 뛰었고. 아이고. 경찰 내부 게시판과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주치자 관련 제도 개선 요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고,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사건 볼 때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조직을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래도 꾸역꾸역 경찰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듯한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그거 같아요. 이 경찰들 화나서 하는 말이 주치자를 다세대 주택 안까지 데리고 가서 이불까지 덮어줘야 되냐, 해장라면도 끓여줘야 되냐, 뭐 이런 비아냥 소리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은 병원, 응급실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쪽이 되긴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병원 응급실에 많이 모셔다 놨죠. 근데 이제 문제는 깨셔갖고 난리를 간호사를 치겠죠.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병원도 우리는 안 받는다 그래서 또 뺑뺑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술이 왼수군요. 술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저같이 이제 약간 도라이들은 주류회사가 책임져라. 주류회사가? 예. 아니, 술 팔았잖아, 너네들. 아니면은, 어차피 같이 술 먹은 사람도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니까, 주세를 많이 먹는 국가가 있고, 네. 주류회사가 돈을 벌고, 네. 아니면 요식업 중앙회 같은 데서 기금을 내서 별도의 주차관리센터를 져라. 아이고, 참네요. 그 얘기까지도 예전에 나왔어요. 지금 이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조용히 하면 금방 또 지나가고 경찰 다치고 끝나면 되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럼 이제 요 얘기도 끝나 버릴 텐데. 근데 문제는 현실적인 얘기예요.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얘기. 오늘 밤에도 벌어질 수 있는 얘기란 얘기죠. 지난 10일에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예. 지난 10일에 경기 남양주시 한 상가에서 10대 학생이 경비원을 엄청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60대인 경비원이 기절을 한 거예요. 해당 학생이 경비원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을 했고 그 이후에 친구가 그 장면을 영상으로 올려버리고 아주 난리가 났더만요. 이거 일이 왜 갑자기 이렇게 벌어진 거죠? 일단은 이제 그 경비원은 처음에는 본인이 먼저 이제 말하자면 때렸다는 때렸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담배를 피고 있는 그 사람을 때렸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실 그 전사가 왜 있나 봅니다. 말하자면 그 사실 경비원이고 또 이 아이들이 그 근처에서 뭔가 이제 일탈을 전에 행위를 한 불량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나 있어갖고 보네요. 이래 네. 있나 봐요. 근데 그랬다 하더라도 어차피 뭐 치고받고 한 거에 대한 본인도 이제 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없애는데 문제는 그걸 찍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고소를 하겠다라고 된 거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물론 발생한 거는 12월 12일 날 남양주의 한 상가에서 벌어졌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에 몸싸움한 게 문제냐? 네. 아니면은 이게 물론 찍어서 올린 건 당연히 문제가 되죠. 이건 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경비원들한테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이 문제냐? 사실 경비원들한테 아무런 권한도 안 주고 그렇다고 해서 때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의 장면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밤 12시 그러니까 자정에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한 상가에서 아이들이 상가 앞에 있는 파라솔 세우는 그 홀더 있잖아요. 그 홀더를 넘어뜨리면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밤 새벽에. 그러니까 이 A씨 입장에서는 이 경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밤 12시가 넘었고 그리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시비가 붙은 거고 말라 하면서 그걸 찍었어요. 경비원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찍지 왜 마라. 찍냐, 예, 왜 이렇게 찍냐 된 이러면서 거죠. 이제 서로 싸움이 벌어진 거죠. 이게 말싸움에서 몸싸움을 이렇게 벌어진 일단 거죠. 그게 그 바로 전사고 네. 이전에는
또 그 뒤에 바로 뒤에는 이제 머리를 때린 거고.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은 이 남자의 이 네. 가해 학생이 경비원을 보고서 그 촬영한 거 지워라 막 이러면서 반말하고 그리고 휴대전화 막 그 땅에 떨어뜨리고 발길질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경비원 입장에서도 자기 손잡벌 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잘못하니까 화가 많이 나 있겠죠. 그런 그 모습을 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또 찍어서 올린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경비하시는 그분은 그래도 이제 이거는 서로 그냥 치고받고 한 거니까 나는 처벌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경찰에서 보니까 당신이 기절을 잠깐 하고 있더라. 이거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다. 그러니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해를 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데 이랬어요. 근데 이 영상 유포자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하 그걸 찍어서 올린 애는 당연히 이건 적용한 법규가 다른 거죠. 예. 그렇죠. 예.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도대체 살아서 뭐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좀 60대의 그 어르신이 10대 남학생한테 얻어맞고 기절하고 그게 또 고스란히 영상 자료에 남고 자기네끼리 히히덕거리고 또 비웃고 이거를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부분 때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더 큰 문제가 된 네. 거죠. 근데 그 학생들은 왜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 정도에 되는 어른한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사실 뭐 이제 이런 애들은 뭐 오늘도 다른 기사에서 뭐 아파트 지하에서 소화기 뿌리고 막 놀고 낄낄거리고 하는 그런 애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링범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는 이 링범죄에 대한 그 이 시스템적인 보호 장치가 그러니까 예방 장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좀 기억을 더듬어서 링 범죄가 뭡니까? 링범죄는 그 뭐 물론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된 거는 이제 린제이 로한이라 페리스 힐튼의 집에 들어가 갖고 그 옷을 훔쳐 갖고 네. 개인적으로 쓰다가 이 재판에 들어가서 오히려 거꾸로 그 행위 때문에 걔들이 셀럽이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링 링 사건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링 범죄라는 게 많이 알려졌죠. 네. 링 범죄라고 하는 건 이제 네. 땡이 되기 전에 그 개념을 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네. 재미, 순간적인 재미라든가 흥분을 추구하는 미성년자들의 일탈 집단을 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성범죄가 될 수도 있고 절도될 수도 있고 폭행이 될 수도 있고 네. 지금 이 경우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그거를 찍어서 SNS에 올려서 서로 뭐 이제 공유하면서 일종의 흥분을 공유하는 그런 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링 집단이라고 하죠. 보통은 범죄 놀이극이라고 보통 하죠. 놀이극이라고 합니다. 범죄를 근데 재미삼아. 우리는 이제 그 링이라는 거에 대한 범죄 예방적, 형사 예방 정책적인 게 제로입니다, 제로.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뭐 이 블랙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2013년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예, 만들어졌죠. 청소년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난이었어요라는 말로 연결되는 그런 범죄들을 말하는데 그렇죠. 경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남학생들을 우범소년으로 송치할 것도 좀 검토하고 또 지금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들에게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이거 좀 제대로 좀 처벌하는 걸 갖추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시스템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범소녀이라는 것은 실제로 만 10세부터 19세 사이에 우범 송치라고 하는 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 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 검사를 패스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관여하지 않고도, 예, 않고도 경찰서장이 바로 직접 조치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분 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얘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네 부모들이 분명히 소송을 걸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현실화되기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른 뭐 경찰서에도 이렇게 안 해본 건 아닌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 학생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재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 목적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게 이제 경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한강공원에서 가슴 부위에 흉기가 꽂힌 여성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극단적 선택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난 6일날 올림픽대교 근처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발견된 게 너무 이상해 갖고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바로 전에 산 흉기로 네. 자신의 가슴을 찔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관통해 버린 겁니다. 어머. 근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리고 그게 여성이요? 예, 여성. 칼로 자기가 자기를 찔렀는데 그게 관통할 정도로 세게 예. 그러면 찔러놓고 어디 벽 같은데 이렇게 거긴 벽이 없죠. 그쵸 한강이니까. 예. 그리고 발견된 거는 오. 한강 물 위니까.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느냐? 이게 이제 이른바 미스터리 사건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 중간에 있는 CCTV, 여기에 진출입 CCTV 상에는 이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아, CCTV 에? 7시 반부터 8시 20분 사이에. 네. 만약에 그럼 누가 거기 숨어 있었거나 그렇게 되면은 네. 혹시라도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면밀히 광진경찰서에서는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밀실살인 형태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국과수에서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갈비뼈의 다른 부분에서 네. 들어갈 수 있는 부분과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우연스럽게 우연치 않게 되면은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심장이 멎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혈사예요. 실혈사면 피가 피가 많이 나와갖고. 빠져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찔러서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 있는 상태에서 물에 던졌다? 물에 빠진 거죠. 이거 정확히 말하면 빠져갖고 물이 200m 앞쪽으로 흘러간 거죠. 네. 그게 피가 빠져서 나와서 돌아가신 건데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계속 설왕설래하다가 이분의 통화 기록이라든가 주변을 봤더니 네. 비슷한 뭐 유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일단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럼 자살인데 방법이 일단 이상해서 문제가 된 그런 건이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살도 있느냐? 있죠. 그런데 이게 문경 십자가 사건이라고 2011년도에 있었던 네. 사건하고 유사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경 십자가 살인 사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처음에는 문경에 있는 어떤 둔덕산. 정상에서. 둔덕산에 십자가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사로 예. 시체가 마치 죽은 예수처럼 예. 이렇게 칭칭 감겨가지고 양팔하고 발이 그래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따라서 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예. 그렇게 됐었던 사건이죠. 근데 이제 보니까 본인이 혼자서 이거를 드릴로 뚫고 뭐 하는 것이 다 계획이 자기 필체로 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살인 사건들을 처음에 봤는데 알고 봤더니 자살이었던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국가수에서 혼자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거 거기. 돼요? 되더라고요. 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뚫어갖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마 진통제를 맞았을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예수처럼 그렇게 죽고 싶었나 봐요. 와. 그리고 끔찍한. 그래서 시간을 해가 뜨는 시간을 봐서 이 바깥에 해는 그 각도를 봐서 그 똑같은 시간에 예수가 처형되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그 비치는 그 장면까지도 해갖고 그러면 이게 진짜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했던 거죠. 그래서 유명한 문경 십자가 사건이 그겁니다. 근데 이번 사건도 지금 그와 유사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의심을 있고요. 하고 있는데 저는 또 반신반의합니다. 그건 아닐 거다라는 네. 생각하시고요. 네. 자, 국가수에서는 당시에 끔찍한 사건을 혼자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해서 사람들을 놀라켰는데 못을 미리 박은 후에 손을 드릴로 스스로 뚫고 끼워 넣고 그러니까 손을 먼저 구멍을 만들어내는 거죠, 드릴로. 네. 그리고 여기다가 못을 이렇게 딱 박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종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예수로 생각해서 부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었던 것. 그 사건하고 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배포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 들어봤는데요. 참 놀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인데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중복된 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해 주시고요. 대표 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010-76-3303으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영친의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김필성 조상아분에서와 함께하는 이슈 3합 시간인데요. 곧 이어서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또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할 거니까요. 뉴스인사 프라임 멤버들을 기다려주시고 멤버 아니신 분들은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